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올해 최대 이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동안 충청권은 캐스팅보트라 불리며 정치권의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충청 대망론이란 말까지 나오며 우리 지역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성희 PD, 충청 표심이 이 대선의 바로미터다. 자, 이런 말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대선의 경우에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때부터입니다. 당시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선거 연합을 하면서 충청이 김대중 후보를 선택했었죠. 그 이후로 충청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권 잠룡들이 상당히 충청 지역의 표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충청역을 방문했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오늘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이 또 고향이라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이 충청의 표심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상적으로 충청 표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충청 표심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 그리고 충청 표심이 제19대 대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알아봤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역사적 순간. 대전역 대합실에서 국회 표결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 이는 충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공약의 번복,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지역민들은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탄핵 정국과 촛불 시위로 성남 민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민심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거룩한 숙제가 시작된다. 2017 대통령 선거. 충청의 표심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에서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는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철학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해왔다. 국가의 5년 향방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 충청 지역민 또한 나름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대적 변화에 함께해왔다. 이는 충청 표심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냉정한 평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대선에 국가의 기로에 섰을 때 충청권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걸 캐스팅보드 역할을 충청권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직선제 선거에서 거의 정확하게 그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흔히 충청 지역을 두고 선거의 캐스팅보트라고 말한다. 팽팽한 지지율 사이에서 충청 표심이 선거 승패를 좌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선거 역사상 최초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제15대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를 보면 전체 득표율은 김대중 후보 40.3%, 이회창 후보 38.7%, 이인재 후보 19.2%였다. 여기에 대전 충남은 김대중 후보에게 무려 45%가 넘는 표를 던졌다. 충청권이 대권 구도를 결정지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건 DJP 연합 때문입니다. JP라는 강력한 그 충청권의 맹주가 호남의 손을 잡아서 인구적인 어떤 구도에서 항상 영남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과 호남이 결합되면서 표가 쏠려줬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충청권의 표심이 대권을 가른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고요. 1997년 DJP 연합으로 김대중 후보를 대거 지지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충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충청의 표심은 어떤 성향을 보여왔을까? 취재를 해보면 이제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충청 표심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다.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취재를 오래 해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끝까지 막판까지 쉽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는 그 선거도 하기 전에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선거 막판까지 정말 신중하게 이게
들여다보고 해서 마지막에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충청도 표심이 그 거의 충청도에서 이기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끝까지 신중하게 판단하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일주일 이내에 후보자를 결정한 비율이 대전 충청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다. 심사숙고한다고 봐야죠. 말하자면은 부안해동을 잘 안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면서도 결정을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판까지 누가 좋은 후보인지 또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를 사실 저울질한다고 그렇게 보아지죠. 말하자면 심사숙고형. 또한 충청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의색을 덜어내왔다. 제15대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과 이인재 후보 같은 충청 지역색이 강한 인물이 대권 주자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충청 지역은 정작 다른 선택을 했다. (15대) 때부터 이미 지역민들이 지역주의 성향에 대한 투표 성향에 되게 옅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16대 때를 보면 그 당시엔 정말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또 그 맞붙었던 후보가 이해창 후보잖아요. 재선으로 나왔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청 지역에서 계속 15대, 16대 때 이렇게 했다는 거는 노무현, 김대중 이게 선택한 거는 지역주의 투표 성향에서 그 이미 오래전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표심에 지역주의색이 옅어지며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 충청의 표심이 후보자의 출신 지역이 아닌 이슈와 공약에 주목을 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충청에 가장 크게 어필한 것이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당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치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경제위기 극복의 대화와 타협으로 어떤 문제들을 지방화 시대의 첫 걸음으로 이 행정수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통해서 지방화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것을 견인차로 해서 지방화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합의하고 이는 제16대 대선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권에 재도전하는 충청 출신 이회창 후보와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웠던 노무현 후보의 대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 당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 48.91%, 이회창 후보 46.58%였다. 그런데 대전 충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이 무려 50%를 웃돌았다. 그 신행정수도 건설 때문에 대전의 지지율이 56%가 나왔었고 충남북이 52%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는 거기서 대전에서 50% 지지, 그다음에 충남, 충북에서 56% 정도 지지가 나옵니다. 결국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혹은 신행정수도는 아니지만 그런 공약을 지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사실은 지지율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이념적으로 중도 혹은 무당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과 더불어서 그 시대적인 요구를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행정수도 공약이 충청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건 제18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저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집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전체 득표율 51과 48%로 근소한 차이였지만 대전 충남에서는 큰 격차를 보인 것.
세종시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의 표심을 모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나왔을 때 충청권의 표심이 확 돌아설 수 있었어요. 왜냐? 문재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당연히 이제 모토로 갖고 나올 때 박근혜 당시에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후보가 세종시 원안 고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아준 거거든요. 그 공약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번의 대권에서 충청권이 표심을 결정지었다는 것은 세종시와 그다음에 DJP 연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대선 후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까지 대전 충청을 공략하는 굵직한 공약을 내세워왔다. 이슈에 민감한 충청민은 지역구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표심을 갈랐다. 충청이 선택한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충청권이 정치적으로 또는 국가적 이슈에서 중심에 어떤 축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행정 수도의 문제 그리고 국제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국가적인 큰 이슈를 가지고서 대권을 주도했을 때 그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충청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청권이 그 실천적 공약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또 역시 소외되고 또 지지부진하거나 또 평가에 있어서 낮게 평가됐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권의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그 소외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는 지금 이용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이 다시 충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대권 주자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공약과 비전을 보여줘야 할까? 지금 충청권이 가장 민감한 게요.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 연담돼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직격탄을 맞는 게 충남, 충북입니다. 특히 충남은 아주 예민하죠. 천안 아래로 내려와야 될 기업들이 지금 다 유턴해 가고 있고 여기 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살리기,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한 공약이 강화된다면 충청권의 표심도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은 후보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미 논의가 된 부분이 세종시의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행정기능, 정부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의 이전을 더 확대해 또 실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와대 이전까지 얘기하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이제 어떤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서 강력히 그런 약속을 받아내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완성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 해결, 과학도시로서의 위상 재정립,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까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충청권 경제 안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 정책이 충청의 이슈로 주목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8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방에서 하는 일을 놓고 보면 거의 절반 정도를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힘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이 지방 분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 경제는 2%, 국민의 부채가 한 1,300조 정도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발 정책이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포심을 자극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공공행정이나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좀 삶이 안정이 되고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지역의 리더들이 좀 등장을 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15대 때, 16, 17, 18대 이렇게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여야 공약이. 큰 공약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 대동소이하다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큰 개발 공약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밑바닥을 좀 바꾸는 공약이 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유권자들이 지금은 뭐 만들어줄게, 뭐 지어줄게, 뭐 지원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나 그런 예산들이 좀 실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좀 고민을 오히려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 대통령들의 충청권 공약 이행 성적은 썩 좋지 않았다.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세종시의 자족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국제과학 기업도시 기능을 더하여서 제대로 된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2월 1일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 공약 백지화를 선언했다. 내가 이제 선거 유세에 이제 충청도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좀 해. 내가 좀 관심 많았겠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지금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좀 반대하면서 그것을 일정하게 성격을 좀 완화시키는 형태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대전 세종을 묶어서 좀 만들거나 복합시키는 형태로 좀 접근을 했죠. 그렇지만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문제는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특성도 잃어버렸고 대전의 어떤 그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연속선상에서 신행정 수도를 어쨌든 본인이 지켰다는 약속을 했고 충청권에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수치로 얘기하면 80%가 미이행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청권으로서는 대통령들의 공약에 대한 실망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가시적이고 피부에 와닿을 만한 결과로 주어진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충청의 선택은 늘 대선의 당락을 결정해왔다. 최순실 게이트와 부패한 권력, 지키지 못할 약속을 경험한 충청의 민심은 배신감과 분노로 쌓여있다. 새로운 5년을 결정한 분엄한 선택. 충청의 표심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날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같이 온 곳이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중원의 선택이 결정적이다라는 뜻일 텐데요. 자, 윤서희 PD, 이제는 이제 충청 표심을 넘어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크게는 2명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충청 대망론이 부상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기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계는 대선 준비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각 대권 주자들은 대중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지지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청 대망론의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사회에 뜨겁게 떠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충청 대망론. 늘 항상 우리는 정권을 만드는데 조력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충청 지역민들은 늘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를 봐왔고 또 인물들을 키워왔는데 충청민들은 차제에 이 충청권에서 우리가 지금 뛰어난 인물들이 한 2분 정도 계시잖아요.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마 이제 있을 수 있겠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명의 리더에게 이 충청대망론의 어떤 바램을 또 조금 실어서 그 염원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충청을 주목했다. 충청 관련 공약을 쏟아냈지만 당선 이후엔 달라졌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충청 홀대론까지 불러왔다. 충청 대망론은 이제 한 목소리로 지역의 오랜 아젠다를 해결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영호남 중심의 정치가 심각한 폐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충청권 홀대론 항상 나오던 얘기였거든요. 그런 반면 충청은 영호남 사이에 끼어가지고 항상 좀 찬밥 내지는 뭐 핫바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우울함,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진짜 우리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보이니까 점점 이 대망론이 힘을 받는 거죠. 예. 충청 대망론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아마 그런 거에 염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당시에는 뭐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뭐 이쪽 대전 지역에 있어서 뭐 발전들을 많이 공약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집권 4년 차까지 진행된 성적을 보면 사실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크게 투자한 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죠. 충청 대망론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적어도 충청 지역에서 후보가 나오면 자기를 배출한 지역이니까 좀 더 많은 지원과 재정 투자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희망 섞인 이제 얘기일 겁니다. 한편으론 충청 대망론이 제2의 지역 패권주의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충청 대망론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의 잠재적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예전에 있었던 영원한 그 패권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약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지역 정당, 뭐 자민련, 뭐 이렇게 자유선진당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그 붕괴가 됐고 또 다른 하나는 충청권 대망론 뭐 이거 가지고는 뭐 이게 더 이상 충청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검증이 됐고 또 지금 촛불 민심도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그 인물을 뽑아야지 지역 출신으로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그 문제를 야기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충청권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자체도 뭐냐면 실질적인 동력을 갖고자 하는 주체적 그 의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치적 역량이 강화가 되면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그 지리적인 그 핵심적 요소들을 잘 가동을 하고 그게 실천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대망론과 비견되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충청 대망론이 세간에 거론되는 큰 이유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다.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향해 기지개를 켠 충청의 잠룡들. 충북 음성 출신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제3지대와 여당의 러브콜을 받는 반기문. 내년에 되면 73살이 되는데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데. 차착이란 없다. 세대교체는 물론 시대교체에 도전하는 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도지사가 전국적으로 또한 다음번 대선을 향해서 도전하는 일은 도민과의 저의 약속이었고 또한 도정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충청민의 열망과 지지를 받는 두 잠룡. 2017 대선에서 누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충청의 잠룡들을 분석해본다.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고향인 이곳엔 반기문 기념관과 생가,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충북권 또한 고무된 상황이다. 음성 지역은 반기문 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생가가 있는 지역으로서요. 지역민들께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신 것만으로도 지역에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 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뚜렷한 정치 행보와 입장을 내놓지 않아 지역사회 움직임은 조용한 상황. 지켜보며 응원한다는 분위기다. 총장님께서 워낙 10년간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이제 총장님을 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10년 만에 들어오시는 거라 사실 지역으로서는 매우 반갑지만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사실입니다. 워낙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요. 원래 그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부장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워낙 큰 무대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시라 국내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던 이렇게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10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만큼 언론은 물론 세간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아온 국제적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권력의지가 있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권력의지가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에게 또 대한민국에게도 지난 10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전을 방문했다. 지역민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직은 낮은 지지율이지만 선거의 중원인 대전 충청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름의 바람을 모으고 있다. 영남 충청 지역을 뛰어넘어서 5천만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를 키워주십시오. 특히 안희정 지사는 대전 충청에 대한 비전을 적극 어필한다. 저는 대전과 충청에서 대전 선언을 통해서 자치 분권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혁신 경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치 분권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서울 일국 중심의 대한민국을 경제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충청으로 균형 발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 충청은 대한민국 자치 분권의 미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 충청 선언은 자치 분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심, 과학기술의 수도, 우리 대전 충남이 그러한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보자. 그것이 또한 제 선언에 담고 있는 두 번째 정신입니다. 귀국 이후의 행보를 통해 지지율의 변화를 보일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적극적인 행보로 지지세를 키워가는 안희정 충남지사. 두 잠룡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안희정 현 지사는 그 친노와 그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적장자다. 양쪽을 다 계승할 수 있는 이거 역시 이제 사실은 그 진보 세력에 대한 대통합
이런 그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과 수도권과 충청권을 있는 이 벨트에 그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가로서 또 그 충남도지사로서의 그 지방정부 수장을 하면서 좀 이제 단점은 지역 기반이 이제 충청권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대한 그 주도적 역할이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그리고 또 이제 충청권에 국한되어 있는 표의 확장성 문제,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그 확장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안희정 현 지사가 가져야 될 또 풀어야 될 숙제지 않느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장점을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출세하신 분이죠. 사실은 뭐 유인전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랜 공직 경험이 있고, 그리고 뭐 신중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도 있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대중적인 어떤 지지가 있는 분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란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한 게 뭐 있냐, 공무원 생활 한 거, 유엔 사무총장 한 거, 그런데 외부의 비판도 있지 않냐,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국내 정치의 경험이 전무하고, 그리고 어떤 정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정당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죠. 지난 1월 1주차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반기문 전 총장은 21.5%로 지난주 1위에서 2위로 하락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4.2에서 5.0%로 상승했다.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두 주자의 대전, 세종, 충청의 지지율을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은 21.8%, 안희정 충남지사는 10.1%에 달했다. 지금 연대나 또는 뭐 제3지대론이니까 더군다나 만일 개헌해서 내각제를 한다고 그러면 뭐 당끼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당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후보하고 정당하고 또 개헌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이슈를 묶어서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그걸 통해 갖고 대선 때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리가 현재로는 어쨌든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보수 쪽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중심의 인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페이스메이커로 차차기를 노리는,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계속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문재인을 극복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또 살짝 이제 고개를 갸웃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12월 대선을 치르실 때 1월 달에 지지율이 1, 2%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를 경선을 거치고 단일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극적인 드라마를 한번 기대해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죠. 예. 충청 대망론을 불러일으키며 떠오른 두 사람. 앞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져야 할 같은 의제가 있다. 각각 다른 후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충청 민심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상식적인 그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갈지, 아니면 또 이게 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권자들 이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반기문 후보든 안희정 후보든 건강한 좀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제시를 해갖고 많이 좀 논의하고 토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지금, 앞으로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 정치권이 어떻게 정비될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우리 사회 미래는 어제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금수저 같은 이런 논란이 되는 말이
유행이 되는 세상보다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든 일을 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죠. 그런 사회, 그리고 아주 공평한 사회.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고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나 같은 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같은 이런 재벌에 대해서만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해 곱게 자란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좀 접하면서 시민들을 그동안 위로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시민들의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밖에 안 되는 대통령 선거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유권자로서 필요한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을 보지 말고 발끝을 보라 그래요. 이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모이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왜 모이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정치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고 정치를 즐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정치를 즐긴다? 삶을 즐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청 대망론.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지역의 열망과 기대감을 표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의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지역 패권주의가 다시 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영호남의 지역주의는 점차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 대망론이 자칫 지역 패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지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대안으로 중원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올해 이제 경선도 치러지게 되고요. 충청 표심도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취재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우리 지역민들은 어떤 후보,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던가요? 네, 우선 양극화 해소나 고령화 문제, 환경과 실업 문제까지 팍팍해진 국민의 삶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소통과 통합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바로 대통령의 도덕성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성난 민심이 탄핵 정국과 촛불 시위로 드러났는데요. 제19대 대선에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무너진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자, 윤성희 PD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한창입니다. 일각에서는 벚꽃 대선이다, 또 찜통 대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치러지건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해인 건 분명합니다. 다시는 국정을 농단하는 부패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꼼꼼하고 또 냉정하고 치열하게 진정성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할 때인 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시사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